요즘 뉴스나 뭐 유튜브 썸네일 보면 좀 무섭습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다, 경제 위기가 터진다, 뭐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 상황이 IMF하고 견줄 정도로 위험한가? IMF 때와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MF하고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이야기는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항상 울퉁불퉁한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뭐 경제가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좋다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소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고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와 IMF와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IMF 같은 경우에는 충격입니다. 아주 커다란 이제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이제 부족해서 일어났던 큰 충격인 것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닥쳐질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IMF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주가가 3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또 2000년대, 99년, 2000년대 들어가면은 주가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IMF 때는 V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한 3년 정도 견디니까 그래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견딘다고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닌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IMF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별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힘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인데요. IMF 때와의 이제 큰 차이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인구 측면에 있어서 97년, 98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더없이 그 30대, 40대 인구가 많은 좋은 때였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곧 내년, 후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 옆에서 내가 카페를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네 하는데, 이게 다시 IMF 때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IMF 때는 우리가 외생적으로 충격을 꽝 받고 사람이 젊고 튼튼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났다가 다시 이제 수술을 해서 살아난 경우라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을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 좋게 되고 구조적으로 괜찮은 곳은 지속적으로 괜찮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일 크게는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과의 구분,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과의 격차,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격차의 하부 지역에 있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게 IMF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비중도 상당히 높고 말이죠. 부동산 시장 올해 전망은 어떤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작년에 잠깐 데드캣 바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나요?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주춤한데 이대로 쭉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보는데, 그 작년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역시 양극화는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이제 지속적으로 괜찮아질지 뭐 이런 부분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많이 증가했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중에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대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어떤 특혜 론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계부채로 여전히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또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이라고 그러지만은 분양 시장하고 일반 유통 시장은 또 다르니까요. 분양 시장 가격이 유통 시장보다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 보다 하는데요. 하나는 가격이 이중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격이 그래도 앞으로 좀 이제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는 게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택 시장에 미스리딩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주택 시장에 인젝션 되는 자금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이중 가격 형태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주택 이제 저점을 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제쳐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지 않을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정체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 계속 꺼질 것 같진 않지만 예. 하락된 데서 이제 쭉 답보 상태로 가다가 예. 어느 정도 가서 다시 오르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런 걸 계속 그냥 답습하는 거잖아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부동산 때문입니다. 중국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청년들의 이제 정책 자금,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가격으로 형성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일본처럼 폭락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법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그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게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수도권은 어떠느냐? 과거처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체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불과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뭐 한 4, 5년이 있었는데 더블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는 조금 이제 씻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야, 좀 지났는데 또 더블이 된다. 그럼 20억 되던 주택이 40억이 된다. 그거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금융자산하고 이제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국면에서 패러다임이 변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여기에 우리가 자산을 배분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금융자산의 수익률하고 비교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한 2년 정도까지 2년 정도 동안에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은 주가가 한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전혀 모르고 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지속된다면은 한 5년, 10년 정도 지속되면 이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10년, 20년 지속되니까 부가 확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내가 부동산보다 더 자산의 가격이 오를 부분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느냐 여전히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5년, 10년 되면은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네, 분들 네. 지금 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견디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담이 좀 줄어들고 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좀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는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금리 인하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네, 겁니다.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를 신호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움직이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제가
보기로는 대략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 미국 금리 인하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는데 뭐 여전히 그 부분은 저는 동일합니다. 아마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빠르면 6월, 뭐 늦으면 9월, 뭐 이 정도 사이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한은 총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또다시 버블이나 점프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가계 지출하고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점프를 하면은 가계 부채는 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글로벌하게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에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하겠다는 이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저는 내년 초나 그 정도 돼서 아마 인하에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은 금리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인하의 속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금리 예. 인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고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났잖아요. 예.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리 인하도 그렇게 속도가 빠를 건지 아니면 완만하게 가는 건지 어떨 것 같습니까? 2022년 이때부터 이제 금리를 급등하게 하면서요. 예. 급등하면서 2022년, 2023년 그때 물가 전망, 경제 전망, 금리 전망 모두 다 틀렸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다 틀렸고요. 심지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도 이제 다 틀린 것입니다. 경제 전망도 틀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경기가 작년에쯤 돼서 꺾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또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아직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틀린 것처럼 또 한 번 틀릴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천천히 인하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꺾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지금으로서 조금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의 모습이 조금 그 단초가 좀 놓으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페드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 부분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단초가 나와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소비가 너무 좋거든요. 그 미국 사람 특징은 아시겠지만은 그 코로나19 때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이런 저축을 일정 부분 해놓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 생기면 다 써버려요. 그때 생긴 돈들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써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다 썼을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이 아직은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통상적인 경우를 전망한다고 하더라도 한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에는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뭐 한 4, 5개월 정도 늦추어서 그다음 인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 또 PF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서 하도 이 부분도 겁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공사들 잘못되면 PF 대출하고 이런 금융 쪽으로 여파가 튀어서 금융 위기가 오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얼마 전 태영 사태를 봐도 이렇게 덮고 간단 말이죠. 도와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설 회사들이 몇 개가 더 있다고 그러고 PF 일으켜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덮고 봉합하고 가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태영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봉합하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를 총선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이걸 이제 정책의 스탠스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태영 문제도 이제 터지게 되었고 이걸 이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태영은 봉합하고 간다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은 어떻게 PF에 할 것인가 하니까 이제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뭐가 터진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봉합해놓고 있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기 한번 크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 당국도 그 부분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터뜨려서 해결을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들도 아직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하다가 시장이 갑자기 경색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정부가 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해 나갈 거고 지금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심각하죠. 훨씬 심각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중국의 상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연 렌트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비교할 때는 렌트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몇 배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해 지역에 그게 지금 이제 다른 어떤 보고서의 데이터에 보니까요.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 75배입니다. 렌트가 예를 들어 뭐 연 2천만 원이다 하면 그 곱하기 75 정도가 이제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에서 뭐 시드니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쿄라든지 그때 이제 버블이 있었을 때 과연 렌트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몇 배였느냐 이런 쪽을 보통 조사를 해보면요. 그게 한 25배에서 한 40배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글로벌하게 아주 높은 그런 배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일하게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나라들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결국 가계부채는 부동산하고 이제 거의 동의에 속하게 되니까요. 결국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먼저 터진 곳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과거 10년 동안 한 연 2.6% 정도 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경제가 기여한 부분이 2.6에서 1.1%입니다. 미국 경제는 한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더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수출에 많이 디펜던트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비교적 경제가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나 우리나라인데요. 독일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뭐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하고 많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 2년 동안 주가가 한 30% 오를 때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제자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더 마이너스 30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은 마이너스 30, 그 옆에 링크되어 있는 나라는 0%. 링크가 안 돼 있는 나라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링크된 그 여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국 경제에 많이 디펜던트 돼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자꾸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저 주택 관련된 저런 전체 건설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것처럼 이제 올 스톱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부동산이야말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의 자산이다 이랬는데 다른 것도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요. 뒤에는 제대로 된 은퇴 준비에 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그러면 은퇴할 시기에 준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금융권 같은 경우에 제 친구들도 보니까 진작에 지금 이제 한 지점장 정도 마치고 쉬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55세 정도 은퇴 시점에서 한 1, 2년 전쯤에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은퇴 준비 시점은 언제가 괜찮은 거예요? 예.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하면 좋으냐? 당연히 은퇴 준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생애자산 관리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냐 하면은 한 40 중반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40 중반에 가면은 이제 첫째로 자기의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10년, 15년 계속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한 10년은 이제 피크를 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쯤 나의 많아지는 소득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딱 중요한 시기라서 이제 40대 중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40대 중반쯤 되면은 앞으로 내가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할 때 무슨 일을 할까를 이제 한번 결정을 해보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다른 전문성을 하나 만들어 볼 것인지 이제 재취업할 때는 주로 전문성이 문제가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전문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 있는 시기 그게 이제 한 4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 20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한 40 중반 될 때 이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진된 때입니다. 이때쯤 내가 한번 다시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지식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40대 중반이기도 합니다. 초중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 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예.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자녀 리스크 또 무슨 너무 부동산에 올인하니까 다른 자산이 없다는 거 뭐 몇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렇게 노후가 즐겁지 않은 것, 노후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이실 것 같습니까? 주변을 살피고 일단 만족할 만한 일단 그 자금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건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비교해서 내가 너무 슬퍼. 예. 다른 친구들만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처지는 것 같고 이런 거죠. 둘 다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복 곡선을 그려 보면은 U자형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좋아요, 그냥 마냥 즐겁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행복 곡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부양에서 의무에서 탈피하게 되면서 행복 곡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일반적으로 행복 곡선이 생애에 걸쳐서 U자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떨어졌다 올라가다 또 떨어져요. 네. 60대 중후반 70대 갔어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게 제가 보니까 이게 자금입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워낙 네. 빵빵하니까요.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노후에 보면 벤치에서 책도 보고 사회 참여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불행을 바탕으로 나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나의 불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인 것처럼요. 일본 사회에서 50대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들 중에 장관도 되고 그렇죠. 사장도 되고 하는데 네. 나는 이게 뭔가 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 나는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하고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것이고 주변 사람 중에서도 잘된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항상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꼭 맞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스스로 다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수양의 부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행복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이제 사실은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너무 주변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가는 것. 네. 그게 또 행복의 노후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 자녀 리스크 아까 말씀하셔서 네. 은퇴 이후에는 부부 리스크가 또 있다고. 예. 이게 가장 크죠. 예,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극복해야 됩니까? 자녀 리스크는 사실은 자녀는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요. 네. 예. 자녀가 있을 때 가정하고요, 자녀가 없을 때 가정을 이제 한 비교를 해보면은 자녀가 있을 때 가정이란 뭐냐면은 인생의 전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녀도 있고 자기는 집에도 자주 안 들어갑니다. 직장에 있으니까 늦게 바쁘지. 들어가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주로 애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빠져나가고 네. 아내만 혼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이 가정에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명이 갑자기 빈 가정에 하루 종일 앉아서 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낯설어. 이게 부부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떨어져 있으면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때 한번 조금 인기 있었던 책이 이제 은퇴 남편 길들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부가 도대체 내 은퇴한 남편을 내가 어떻게 내 스타일로 길을 들일까,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이제 30이라고 만들어. 30? 예, 30이 이제 공간, 아까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게 공간. 물리적 공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말고 서로 좀 떨어져서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영역의 공간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남편이 하는 영역이 있는데, 가끔씩 남편이 퇴직하고 들어와서 아내의 영역을 침범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내가 이전에 들었는데요. 가계부 한번 줘봐봐. 내가 엑셀로 다 정리해서 한 달에 뭘 쓰는, 요즘은 이제 카드 회사에서 다 해주지만 그런 것들이 영역의 침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간을 꼭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감입니다. 서로 이제 뭔가를 공감을,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냐면은 가장 지금 5060들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르겠지만요. 5060은 이렇게 서로 분업화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집안 일을 주로 하고 남성은 바깥 일을 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이때 동안 나는 밖에서 고생했는데 집에서 그냥 편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좀 쉬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밖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렇죠. 예, 회식도 하고, 나가서 좀 놀았다고 생각하죠. 예,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는데 나는 정말 저 애들 데리고 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맞아.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남편이 나 좀 쉴 테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제 서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감입니다. 서로 간에 남성도 사실은 힘들었죠. 여성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힘든 부분을 사실은 잘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당신 평생 내 일하는 동안 편하게 있었으니까 나 좀 편하게 쉬련다. 당시에 한 일이 뭐 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폭발합니다. 예.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 이제 뒤로 돌아가서 슬프게 우는 게 뭐냐 하면은 뭐 당신이 뭘 나한테 해준 게 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무지 슬퍼. 그래서 남성은 이제 한 70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가지고 잘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안구 건조증 때문에도 울어요. 예, 한 분이 그러시던데, 정신과 의사분인데 그 70 다 돼가신 남성분이 오셔서 어느 날 펑펑 울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만은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가서 그냥 나가 죽으라 그랬다고 슬퍼가지고.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센 말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조금 강하게 세게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공감, 그다음에 공분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입니다. 이제 일을 분담을 해야 된다. 저는
어떤 대상을 놓고 공분을 그랬어요. 일으켜라 뭐 그건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이게 국문과 나온 친구가 야 저렇게 쓰면은 제가 방금 예. 그래서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저 공부는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자.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삼공을 갖게 제가 저걸 칼럼을 쓰고 나서 많이 공감한다고 많이 진짜 이야기가 공감이 있었고요. 돼요. 예. 근데 또 한편 댓글에서는 엄청나게 극하게 반대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한 게 뭐 있냐? 나 평생 고생했다. 이게 막 댓글에 달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접점이 없죠. 그러면은 부부의 위기에 빠집니다. 예, 여성도 반드시 깊은 슬픔이 가지고 있고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과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보시려면은 송공화가 나왔던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영화일 겁니다. 그렇군요. 제 2의 인생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는데 은퇴는 빠르고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이러니까 긴 은퇴 이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가장 먼저 염두에 달 건 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삶이 은퇴가 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실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기 때문에요. 길게 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를 드는데요. 뭐 건강은 뭐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신경을 쓰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내가 잘 배분을 해서 내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와 달리 이 나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잘 얻을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그가 뭐냐면은 이제 삶에서 역할과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인생의 전반기라고 그러죠. 자기가 뭔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사회가 역할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의미도 갖게 되는데 이제 인생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의 역할도 사라지고 자녀로서의 역할도 사라지고 상사로서의 역할도 사라지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한 디멘션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재취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재취업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기가 있던 직종하고 동종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사람들, 잘 옮겨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니까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저 사람 이거 하나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딱 나오길 기다렸다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어플라이해서 일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리로 오시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동종에서 옮겨갈 때는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던 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을 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눈높이를 좀 낮춥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종 직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순한 이제 일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직종의 특징에 있어서 성공 요인은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 이게 이제 그쪽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전문성과 네트워크와 눈높이를 낮추는 것 이 세 가지가 좀 공통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 이후에 재취업까지 성공했어요. 네. 그럼 거기서도 언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은퇴 나이를 요즘은 몇 살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한 73세까지 한 20에서 30% 일을 하고 있습니다. 73세. 예.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최종적인 은퇴에서 가장 늦게 은퇴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년은 빠른데요. 대신 최종적인 은퇴는 되게 늦은 편입니다.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서구 사람들은 한 67세까지 그냥 자기의 주된 직장에서 잘 일을 하다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된 직장에서 한 55세쯤 나와가지고 한 73세,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다른 재취업 시장을 막 노마드처럼 떠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 은퇴 연령은 우리나라는 늦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내가 이 살림을 유지하려면 예. 이제 연금, 국민연금 이런 데서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정도 받죠. 예.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있는 연금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정도는 꽤 많이 받는 겁니다. 들어있는 연금에서 아니면 100만 뭐 원 몇십만 원? 그럼 한 보통 한 200만 40, 50만 원, 원 정도 40, 50만 원. 받아요. 예. 150에서 뭐 2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 한 200. 최저임금이 얼마죠? 한 200. 시간당 대충 뭐 한 9천 원,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로 보시면 따지면 됩니다. 한 200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풀로 일을 하면은 그쯤 됩니다. 그래서 한 400. 예. 그 정도 이제 해서 뛰어야 되니까 예.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73세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예. 그거 맞춰서 살아갔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그 돈은 없잖아. 이제 내가 받는 200만 원이 없이 예. 나오는 돈 한 150 가지고 살려면 참 팍팍하거든요, 그거. 예. 그때는 어느 정도 돈이 내가 다달이 나오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한 200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70 이후 정도에.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 부부 기준으로 해서 적정 지출 금액이 대략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 후니까요. 세금 전으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넉넉 잡으면은 소득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부부들의 이제 적정 최소 생활비가 아닙니다. 적정 생활비이고요. 이게 이제 70대 가면은 대략 생활비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모르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40%가 떨어진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는 생활비가 지출비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10년 동안에 내가 200만 원 이제 연금, 그다음에 200만 원 근로소득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임계장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직장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아파트 관리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을 이제 이렇게 거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일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학비 마련이나 맞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맞아요. 결혼 비용. 예, 자녀 리스크.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재취업을 하면서 또 좀 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여하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00만 원 초반대로 70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는 일찍부터 주택연금은 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자가 쌓여요. 또 대출 플러스 이자 되는데 또 이자가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복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확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자산도 복리로 증가하지만은 자기의 부채도 복리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보니까 한 70세 이상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가 한 73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0세 정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은 그러니까 70까지 일하다가 70 넘어서 내가 노동 대가가 없어지면 주택연금 드는 거네. 예. 그래서 저는 자린고비라고 좀 비유를 하는데요. 자린고비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어떻게 굴비를 먹으면 되지 달아놓고 저런 일을 하느냐 하는데요. 주택이 똑같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냥 가만 놓아두고 자기는 그냥 간장만 먹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택이란 것을 연금화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질이나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주택 크게 매달아 놓고 그냥 있는 자린고비처럼 되지 말고 70대 들어가서는 그걸 좀 활용하시면은 제가 정말 저도 수기를 보고 그 주택연금을 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소득자들이세요. 예, 그리고
보면은 한 30년 동안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생한 부분 이야기들이 다 녹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70 이후에는 또 선택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공시가 9억인가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죠. 12억으로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공시가 12억.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친구인데 예. 그 더 비싼 아파트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건 내 거는 안 된대. 안 되면 그거를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준 다음에 조금 낮춰가서 예. 그 월세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 된다 너. 네? 그러니까 맨날 거기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데 가서 예. 너는 조금 싼 월세 살면서 거기서 월세 받아서 사는 방법도 있잖아. 공시가가 12억 되면은 주택연금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한데 이제 공시가니까 시가를 합치면은 대략 16억, 17억 정도 되거든요. 두 개를 합하는군요. 합해도 그러니까 합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 주택연금은 그 중에 한 채만 하게 해줍니다. 전체를 기준을 정할 때는 자격을 정할 때는 두 채, 세 채를 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은 그 중에 한 채만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방에 있는 집은 내가 그냥 월세를 주고 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집은 내가 주택연금을 들어가지고 주택연금을 받고 좋네.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바탕으로 내가 캐시플로우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채 가지고 또 되는구나. 예, 대신에 이제 공시가 12억 이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앞서도 우리가 금융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았어. 그리고 뭐 하니까 한 4억 정도 있어요. 예. 그럼 이 돈을 금융 자산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럼 이거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기도 애매하고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돈은요. 국채하고 예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하고 예금. 예. 그거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4억을 드는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많이 손실을 봤을 때 20%를 손실을 본다. 5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5년 동안 8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근로소득을 좀 일을 해서 하는 근로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내가 8천만 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미국을 주식을 사도 되고 리츠를 사도 되고 채권을 사도 되는 것입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걸 공격적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예금이나 채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당연히 근로소득을 좀 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이 좀 생기시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소득이 없이 이걸 그냥 채권 예금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게 버프라고 그러죠. 혹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면은 그럼 내가 이래서 버는 돈으로 충당을 하지 하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의 주식,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로 이제 섞어서 갖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보면은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 마라. 그게 자기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무작정 겁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믿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이제 고문으로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금융자산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뭐 운이 없게도 제가 금융자산을 갖고 나왔을 때부터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주식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 사든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일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면은 이걸 팔아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된 자산을 팔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후반에 들어가서 자산 관리를 할 때 자산 그 자체만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버퍼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산 운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자체로서 나한테 소득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 어떨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아마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해서 한두 번 안 잃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뭐 딴 분도 있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편차가 심했던 분들은 함부로 하긴 좀 뭐하고 예. 그럴 때 근데 뭐 투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채권이나 예금만 할 수는 없고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한테 권해 주실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금융 상품 중에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배당주. 배당주 같은 게 있죠. 뭐 요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배당을 한 7%씩 하는 것들도 꽤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차곡차곡 모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우량한 기업의 배당주.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의 배당주. 미국에도 이제 배당을 꾸준히 잘해주는 기업이 있으니까요. 미국의 배당주를 사실 때는 미국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들어가서 사시면 제일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때 높기 지금 때문에. 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당주를 중심으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리츠라고 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요. 상가도 사고.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운이 없어서 가격 떨어지면은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근데 리츠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훨씬 분산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거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이 부동산 가격 내려가 있을 때.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리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리츠 상품이라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네.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지금 사라.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츠는 우리는 돈을 1,000만 원을 갖다 넣지만은 리츠 회사는 그걸 바탕으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금리가 급등할 때 리츠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예, 예.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막 팍팍팍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제 발동이 좀 걸려서 오르게 될 거고요. 지금은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훨씬 하방 경직적이죠.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리츠, 그 다음에 배당주, 예,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게 다 캐시플로우를 주는 겁니다. 제가 왜 노후의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아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출 금액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캐시플로우가 없으면은 그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주는 배당을 그래도 좀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배당 금액이 조금 많고 리츠도 이제 배당을 꾸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내 생활비를 그냥 충당을 하고 자산을 안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조금 내가 그래도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캐시플로우가 좋은 자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컴이 좋은 자산, 이런 자산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배당주, 것이 배당주, 리츠, 그다음 채권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이신 김경록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나눠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구조 바뀌고 또 개인은 은퇴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그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봤으면,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그러면 김경록 박사님도 보람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